여러분,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주가 폭락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요즘 코스피가 연일 하락하고 있죠. 근데 코스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전부 똑같습니다. 이게 주식이 실물 경제와 그렇게 100% 관계는 없어요. 대공황 때도 실업자가 많은 만큼 공장도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식이 터졌다고 해서 공장도 터지고 공장에 불 나고 사무실 불 나고 회사가 갑자기 빚더미에 낮아서 길거리로 쫓겨나는 이런 건 아니에요. 주식은 아무리 터져도 공장은 잘 돌아가고 사무실에는 변함없이 직원들이 출근합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경제에 있어서는 과거와의 미래를 비추는 현재의 거울이기 때문에 주식이 떨어지면 당장 실물 경제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지라도 큰 영향을 주긴 때문에요. 사람들이 당장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투자 같은 게 활성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 와중에도 난 주식 한 주도 없어 떨어지든 말든 이렇게 남의 일처럼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방관하듯이 보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마치 부동산 집값 떨어질 때 나는 집이 없으니까 집값 떨어지든 말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처럼요. 미국에서도 젊은 세대들이 베이비부머 세대들 욕하면서 이게 니들 은퇴 자금이 터진 거지 내 인생이 터진 게 아니잖아. 내 인생은 원래 이 모양 이 꼴이라 1도 타격 없어 이런다면서요. 국내에서도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가진 게 많으면 이렇게 손실이 발생을 할 때 이런 걸 충격적으로 생각을 할 텐데 워낙 빈부격차 때문에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이게 나라에 큰 충격 같은 게 왔는데도 별로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게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빈부격차가 우리나라가 많이 늘었구나. 인생이 고달프니까 이제 나라가 망해도 어차피 워낙 가진 게 없으니까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과연 이렇게 가진 게 없어진 대한민국에서 과거 IMF 때처럼 또 나라가 망해갈 때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가진 것도 없는데 금을 내어줄지, 설령 가진 게 있는 기득권 집단들마저 자기들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선뜻 자기들의 재산을 내어줄지는 이게 참 정상적이지 않은 세상이긴 하네요. 근데 저도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가진 게 없어서 주식이나 부동산 폭락해서 은퇴자들 자금 빵빵 터지는 거 신경 안 써요. 근데 저는 최소한 코스피 1800 정도는 그 마지노선으로 최소한 지켜줄 줄 알았어요. 근데 오른 것도 없는 코스피 내려갈 땐 가차 없네요. 일단 고점을 2200 정도로 가정을 한다면 코스피는 약 30% 가량은 떨어진 것 같고요. 다른 나라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미국 나스닥이 좀 미쳤는데 이게 3만 가까이 터치하다가 갑자기 2만대 초반이죠. 이것도 사실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 코스피 떨어진 거랑 비슷해요. 그냥 똑같이 30% 가량 떨어진 거긴 한데 우리나라는 계속 2000에서 왔다 갔다 한 거라 어차피 잠깐 200 정도 오르다가 300 떨어진 느낌. 근데 이 미국 이 나라는 워낙 양적 완화로 해가지고 돈 엄청 찍어가지고 시중에 넘쳐나는 돈으로 떨어지진 않고 계속 주식이 오르기만 해가지고 그래프를 보면 낙폭이 너무 빡세 보여요. 사실 제 생각은 이겁니다. 여태까지 계속 오르기만 하면서 매우 고평가되고 있던 주식을 언젠가 팔아먹을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지금 모두가 이때다 싶어서 던지는 중이다. 누가 그러더군요. 금융위기는 항상 10년마다 한 번씩 반복이 된다고 하더군요. 이게 우연이든 실제로 금융 세력들이 10년 정도 되면 그 타이밍이 돼서 던지는 걸 수도 있고요. 10년 정도면 이제 서민들한테 꽤 헤쳐먹고 적당히 주가도 고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상 올리면 자기들도 리스크도 크고 하니까 투기꾼들 있지 않습니까? 그 돈놀이에서 금융으로 돈 벌어먹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올라갔으니까 가격을 좀 내리고 싶은 거죠. 근데 어차피 이 사람들이 금융시장으로밖에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계속 주식에서 돈을 벌어야 되긴 합니다. 근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언젠가 한번 확 내려가지고 가격이 저렴해지면 또 다시 주워 담고 그거 올려서 팔고 그러는 거거든요. 실제로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이렇게 과대로 폭락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폭락 이전에도 외국인들은 이미 투자할 거 없다는 핑계로 다 처분을 하고 현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었다. 워렌 버핏도 현금 보유량이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주주들의 비율이 늘어나면은 얘들이 한 번씩 떨구는 것 같아요. 선량하게 주식한 사람들은 언제나 손해를 보는 거고요. 추악한 자본시장 얘기하다가 중국 주식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중국 주식은 다른 나라들이 5%, 7% 떨어지는데 2% 하락으로 역시나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계속 하락하는 걸 지켜봤는데 중국만 의외로 이렇게 막아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코로나로 미리 떨어져서 미리 예방주사를 맞은 건가 이게 우연인가 싶어서 계속 무시를 했는데 영상을 찍는 오늘까지 이렇게 2%로 막는 거 보고 신기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원래는 미국과 커플링이었는데 지금은 미국과는 디커플링하고
중국과 커플링 중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펀더멘탈은 거의 미국보다는 중국에 따라간다. 그래서 중국이 잘 되면 우리나라 잘 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이 잘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외국인 지분이 많기 때문에 악재는 미국 쪽 악재, 중국 쪽 악재 다 따라가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미국과 악재를 공유한 이유는 저 미국이라는 존재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외국인이기 때문이죠. 뭐 연기금도 많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연기금은 뭐 함부로 팔았다간 국민한테 난리 나죠. 근데 외국인은 우리나라 뭐 되든 말든 팔아먹든 말든 뭐 자본시장이잖아. 시장경제 논리 아니야? 너무 관대하죠. 미국인 자본이 뭐 미국이 위험하면 아 빨리 한국에서 돈 빼가지고 여기 거 빨리 커버해야지 이러면서 빼고, 그리고 뭐 중국이 악재가 터지면 아 한국 큰일 나겠네 하면서 또 빼고, 이게 뭐지? 중국 얘기 계속 하자면 뭐 최소한 2015년까지만 해도 중국은 정말 대외 이슈 뭐 그리고 자국 내 이슈에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2015년 기준 상해 종합지수 최고치는 무려 5천입니다. 지금도 뭐 3천대를 횡보하는 거에 비하면 얼마나 거품이 심했던가를 볼 수가 있죠. 이게 중국이 원했던 건지 아니면 정말 대처가 미흡했던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주식을 샀던 사람은 뭐 4년 넘게 아직도 끝없는 반토막 지옥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차라리 반토막이면 다행이에요. 뭐 상장 폐지 당하고 휴지 조각 된 주식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중국 주식 시장의 성장 과정이었고 뭐 아직 미숙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뭐 당시에 주식 거래 시스템은 뭐 많이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뭐 일반인들이 쉽게 들어가고 쉽게 빠져나가는 현금 배당이라든지 해가지고 주식을 계속 보유할 명분은 전혀 없고요. 그냥 단지 빨리빨리 시세 차익을 내고 여기서 저기서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서 또 주식이 올라가면 그거 팔고 수익 내는 그런 투기꾼들을 위한 주식 투자가 편리한 구조, 그런 식으로 버블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방어책이 없었어요. 그걸 통제할 수가 없는 뭐 취약한 구조. 그러니까 사기 위한 주식시장이 아니라 팔기 위한 주식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 회사를 사서 10년 동안 성장 과정을 지켜봐야지 뭐 부모의 마음처럼 지켜보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빨리빨리 갈아타야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뭐 이게 아예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진짜 산업과 경제를 위해서는 금융산업이 손해를 봐야 돼요. 주식은 최대한 회사를 위해서 오랫동안 들고 있어야 돼요. 어차피 오랫동안 들고 있어도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 보면 엄청난 수익을 내곤 하잖아요. 제가 언젠가 얘기할지도 모르는 단기 투기 세력들 정말 없어져야 됩니다. 뭐 어쨌든 거의 반토막이나 다름없는 뼈아픈 실패를 겪고 또한 뭐 무역전쟁까지 겪으면서 나라까지 떨어진 후에야 지금 현재 중국 주식은 매우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뭐 물론 절대 하락이 없다는 게 아니지만 과거 뭐 세계 모든 증시에서 뭐 많아봐야 1%, 2%, 3% 이렇게 떨어질 때 중국만 뭐 5%, 7%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고 와 저긴 좀 이상하다. 역시 너무 불안하다. 투자할 생각은 꿈도 꾸지 않겠다.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과거에는 약간 리스크도 크고 떨어질 때 확 떨어진다. 약간 불안한 후진적인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이상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 이슈, 리스크 이런 거에 단단해 보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중국과 전 세계가 상황이 역전이 된 것 같아요. 과거에 중국만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 보고 모두가 조롱하고 비웃던 상황과 전혀 반대입니다.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것이 바로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10%?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이 평균 30% 이렇게 떨어진 거에 비하면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죠. 한 가지 웃긴 점은 홍콩도 선진국들의 하락폭인 5%, 7%막 이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점. 그래도 선진국과 경기 불황 뭐 이런 걸 따라가는구나. 악재 리스크 다 따라가는구나. 같은 중국 땅이라고 하더라도 뭐 자본주의니까 상해처럼 2% 하락 선방을 하지는 못하는구나. 이런 모습이 약간 미묘하다고.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손이 많이 거쳐간 홍콩보다 상해가 아시아 금융 허브가 되는 게 더 이득이긴 하죠. 저는 최근에 주가 폭락을 보고 역시 많은 점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역사부터 포함해서 드디어 터질 게 터지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10년 정도로 항상 금융위기가 터진다 이런 거를 뭐 설득력 있다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자면 가장 최근에 경제 위기 위로부터 또다시 경제 위기로 흘러가는 과정 속에 있지 않나 싶어요. 어차피 자본주의 아래에서 있는 이상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렇게 금융위기에 빠질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거니까요. 과거 뭐 그리스 경제 위기부터 시작해서 맞다. 시작은 미국 리먼 파산부터 미국이 첫 스타트를 끄는 그 경제 불황은 유럽 전반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뭐 요즘 언론에 그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죠. 단순히 우리는 그걸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정말 크게 맞아요. 유럽은 정말 그때 경제 위기와 비교하면 정말 매우 괜찮습니다. 근데 암이 완치했다고 해서 수술비까지 전부 완납한 건 아니겠죠? 과연 그들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을 했을까요? 그 양적 완화, 결국은 돈을 풀겠다는 건데요. 뭐 굳이 말을 어렵게 썼습니다. 왜 말을 그렇게 굳이 어렵게 쓸까요? 말을 어렵게 쓰는 이유는 뭐 주로 쉬운 개념을 대중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싶다거나 의도적으로 혼란시키고 싶다거나 뭐 약간 뒤가 구린 단어를 포장하고 싶을 때나 뭐 물론 법적 용어처럼 확실하게 좀 더 용어를 규정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양적 완화는 전자의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돈을 자기가 풀고 싶은 만큼 인쇄소 가서 무료로 찍겠다는 겁니다. 돈이 시중에 오지게 풀리겠죠. 그리고 그 돈이 다 제 거가 될 것 같겠지만 안 그래요. 결국 그 돈을 가져간 사람은 따로 있어요. 저금리 기조로 뭐 싸게 돈을 빌려서 이윤을 낼 수 있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막대한 대출을 바탕으로 자산 규모를 늘려가지고 파생상품, 선물, 옵션 이런 거에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판돈을 마련한 은행이라든지 뭐 그것도 아니면 애초부터 돈이 많아가지고 사회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기득권들, 뭐 부동산, 뭐 이 땅이 좋다, 이 땅이 핫하다 그냥 언론에다 뿌려주면 되는 거니까요. 또 아니면 주식을 올린다든지 뭐 이런저런 혜택 받는 대상을 나열을 했지만 우리는 포함 안 되고 해당도 안 되니까 기대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그렇게 돈을 풀면은 그 돈은 뭐 기득권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 위주로 수익을 더 불려먹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투기 시장 뭐 이런 데로 들어갑니다.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비트코인도 있었을 거고요. 뭐 나스닥이나 일본 니케이 이렇게 주식이 오지게 올랐던 이유도 양적 완화를 했었고 그 돈이 뭐 투자를 하다가 갈 곳을 잃고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뭐 주식이나 모든 시장이 다 그렇지만 고평가가 되고 거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주식시장이라는 건 제가 한 주를 사도 물량이 적다면 뭐 100원, 1000원, 만원을 올릴 수도 있고 물론 물량이 넘친다면 뭐 100주, 1000주, 1억 주를 가까이 사야만 겨우 100원 정도를 올릴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으로도 주가, 시가, 총액, 그리고 회사의 가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뭐 소위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전이라는 걸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처럼 뭐 하루에 1조 원씩 거래를 해도 뭐 시가총액이 1조 원도 안 바뀌는 그런 경우도 많지만 삼성전자 이외에 수많은 중소기업의 주식들은 뭐 아주 적은 돈으로 하루에 뭐 1억 정도만 거래해도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주식으로 샀다 팔았다 하면서 가격만 올려도 시가총액을 20억 이상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적은 돈으로 뻥튀기가 가능하니까 뭐 버블에 취약해지는 단점도 있고 물론 양적 완화로 풀린 돈이 모두 다 주식으로 들어갔다는 것도 신뢰성이 적습니다. 그 많은 막대한 자금이 다 주식시장으로 올라갔다면 주식시장은 미쳤어요. 분명히 주식시장은 10배 이상 폭등을 했다고 봐요. 적은 돈으로도 주가가 쉽게 뻥튀기가 되는데 그냥 그 시중에 풀린 막대한 현금 유동성 중에서 그 현금들이 부동산에도 들어갔을 거고 공장을 새로 짓는 등의 정말 산업이나 경제에 도움이 되는 투자도 했을 거고 흥청망청 써보자 소비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이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여겨지는 항목이 바로 이 소비입니다. 이 소비라는 게 정말 인류 자본주의를 유지시키는 끝판왕이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 뭐 아무리 투자해봐야 뭐 판돈은 커 보이지만 뭐 1억짜리가 1억 1000이 되고 1억 2천짜리가 1억 3천이 되고 그냥 1000만 원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먹고 자고 물건 사고 파는 거에 비교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당장 뭐 개인당 카드값이 뭐 한 달에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10명만 해도 이미 1000만 원입니다. 시중에 풀어냈던 그 막대한 돈은 분명히 소비로 엄청나게 지출이 되었을 겁니다. 그럼 그 소비한 돈 과연 어디로 갔을까? 우리는 점점 뭐 게임이나 넷플릭스 같은 이런 실체가 보이지 않는 문화에 점점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뭐 FANG라고 페이스북이랑 아마존 그리고 넷플릭스, 구글 이곳의 주가가 천정부지로 뛰었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근데 뭐 우리가 뭐 우리 월급을 전부 여기에다가만 소비를 했을까요? 우리가 뭐 월급을 받으면 우리 월급의 50%를 뭐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데다 때려 박습니까? 아니죠. 뭐 많아야 10% 정도겠죠. 분명히 우리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불황 때 정말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돈 한 푼도 아껴가면서 가성비를 부르짖었습니다. 뭐 중국산이라도 품질만 좋으면 찾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풍조는 사라졌죠. 이제 다시 소비하고 소모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뭐 생필품에도 가격을 비교하고 했다면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비에 대해 둔감해졌다면 소비의 끝판왕이자 다름없는 정말 내가 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실체나 모양이 없는 허상을 팔아먹는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넷플릭스 게임 아이템 팔아먹는 거, 스트리밍에다가 뭐 기부하고 이러는 거, 이런 디지털 문화에까지 소비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우리가 소비에 엄청난 끝자락에 왔구나 라는 걸 의미를 하죠. 제가 뭐 이걸 너보다 좋다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먼저 육체적 필요에 따른 소모를 시작을 합니다. 뭐 이게 없으면 내가 굶어 죽겠구나. 그리고 내가 청소기를 샀다면 1시간을 청소를 해야 되지만 청소기가 있다면 20분 정도에 끝낼 수 있겠구나. 30분 정도 이득 볼 수 있겠구나. 이게 정말 근본적인 소비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감정적인 소모를 하고 있어요. 기초적인 생필품 뭐 없으면 정말 생계가 위협받는 그런 제품들이 아니라 뭐 인스타에서도 팔아먹고 광고에서도 뭐 이거 좋다고 팔아먹고 건강식품이라든지 피부미용 뭐 혹은 또 반려동물을 위한 애완용품 같은 거 소모품들 있잖아요. 정말 진짜 생각해보면 없어도 내 인생에서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감정만을 충족시키는 그런 소모품들 말이에요. 내가 뭐 넷플릭스를 결제를 했다고 해서 아무런 육체적 이익은 없지만 그래도 내 감정이 충족된다. 육체적 필요에 대한 완전히 충족됐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 불황 때는 그런 1차적 니즈 이런 것도 충족이 못 됐죠. 내 주제에 무슨 고기를 먹어 라면으로 때워야지 뭐 이런 느낌?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잘 느끼지는 못하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다들 인정하시지도 않겠지만 지금 참 호황은 호황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사람들이 압도적인 소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과연 그 돈은 어디에 소모를 했을까요? 바로 미국의 무역적 자국 1위이기도 한 아니 일본의 무역적 자국 1위이기도 한 아니 EU의 무역적 자국 1위이기도 한 바로 중국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의 뭐 무역적 자국 1위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일본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 중에 속하고요. 근데 뭐 우리나라 생활용품 다이소 어쩌고 하면서 챙겨오는 거 결국은 뭐 일본산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일본산도 결국은 중국산입니다. 그냥 다이소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분명히 일본어가 써져 있는데 뒤에 메이드 인 차이나 굉장히 이질적인 상황. 그러니까 일본이 수입하는 중국산 물건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중국에 가서 직수입을 하면 될 거를 메이드 인 차이나가 박힌 일본 회사의 제품을 히라가나 카타카나 한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전에 플라스틱 쓰레기 이슈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선진국들은 중국에 의존해서 아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놨어요. 자기 나라에 뭐 생필품이 필요하다고 뭐 나무젓가락 공장에 일회용 비닐봉지 공장, 연필 공장, 티셔츠 공장 뭐 이런 게 다 있으면 얼마나 비효율적이겠습니까? 이런 이득도 안 남는 거 뭐 그런 기술들은 중국에 맡기고 자기들은 집중할 에너지를 고부가 가치 산업에 집중을 하면서 중국 덕에 좋은 나라 만드는 거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은 양적 완화로 얻은 돈을 중국에게 빨아먹혔습니다. 이 양적 완화로 얻은 돈은 뭐 절대로 인쇄소에서 찍어놨다고 해서 뭐 공짜 돈은 절대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들의 부채이고 미래에 비치고 중국이라는 국가에서 물건을 샀다. 그리고 자기들의 종이 쪼가리들이나 다름없는 돈을 주고 바로 자기의 신용을 팔아먹고 중국에게 물건을 사온 겁니다. 인쇄소에서 그냥 종이짝처럼 낸다고 해서 공짜 돈은 절대 아니라는 거고요. 중국이 바보라서 공짜로 물건을 건네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어쨌든 그들의 장부에는 분명히 중국에게 적자를 봤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로 발행한 막대한 양의 통화를 신중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중국에게 소비를 하는데 사용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어떻죠? 무역전쟁을 아무리 걸어도 미국의 최대 무역 적자국입니다. 중국이 미국에게 본 흑자 규모는 무역전쟁이 걸린 2018년 최대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 막대한 돈으로 자기 나라 내부 내실을 키우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은 치료했지만 치료비는 남아있고 계속 그걸 갚아나가야 한다는 거. 실제로 일본이나 미국, 유럽 그들이 찍은 그들의 돈은 그들의 손에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루나 다름없는 달콤한 일장춘몽 플렉스를 대가로 엄청나게 소비했고 그들의 국부를 날려먹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소비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불매운동은 특히 뭐 일본 불매운동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본능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반대로 소비가 욕망과 본능을 억제하지 못해서 나오는 표현이고 반대로 불매는 이성과 냉정의 표현, 그러니까 본능을 억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들이 풀어놓은 돈은 뭐 중국으로 들어가 버렸고 남은 건 그들이 뻥튀기해 놓은 뭐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거 그리고 뭐 값싼 중국 제품 이런 걸로 나라 경기가 이렇게 좋다 호황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은 했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리먼 파산 사태에 뭐 산업 마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일시적인 산업 마비임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폭락을 기록함으로써 그들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찍어가며 만들어온 모래성이 얼마나 나약하고 금방 무너지는 취약한 상황인지 그들 스스로 증명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게 반짝 오르는 호황은
신기루일 뿐이라는 거, 국가 내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거. 그때 뭐 경기를 회복하고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그 돈으로 좀 더 투자와 분배를 썼어야만 했어요. 무작정 소비하고 기업한테 몰빵하고 서민들은 그냥 가난한 그대로 두고 기업이 뭐 캐리하게 하자, 리드하게 하자, 그냥 물건만 사주면 된다. 결국 서민들이 사주는 물건이 뭐 100% 국내 기술이고 그런 게 아닌 한 일정 부분 돈이 뭐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윤을 보는 것과는 반대로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는 말이죠. 미국 같은 빚으로 운영되는 국가들은 큰 타격을 입습니다. 기업이 뭐 나라를 리드한다, 정말 그럴듯해 보이지만 기업은 뭐 주식 공격에도 매우 취약하고요. 채무 리스크 그리고 대외 여건 리스크 정말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 세력이 맘먹고 그냥 지금처럼 주가를 하락시키거나 하면은 정말 그 사람들 일부가 잘못한 거에 다 같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안정성은 좀 있을지 몰라도 정말 국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결국 국민들에게 투자를 했어야 하는 건데, 국민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기업들에게만 돈을 퍼줬습니다. 근데 몰빵해준 그 기업들이 결국 중국에게 돈 다 빨아먹히고 있어요. 중국만 이득 보고 자본주의 진영이 굉장히 손해를 보고 몰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도 자신들이 몰락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도 굉장히 씁쓸하고요.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모릅니다. 정리합니다. 전 세계 주식 폭락은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가 계기가 된 그들 자신들만의 자국 불신에 의한 투명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평가가 된 건 맞는데 이제 나라도 경제도 못 믿겠으니까 빨리 팔아먹고 나는 도망가겠다, 뭐 이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양적 완화의 대가로 얻은 주식 뻥튀기, 자산 뻥튀기 거품이 슬슬, 그래도 우리나라는 주식 거품보다는 부동산 쪽으로 가서 주식 거품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타격을 입은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도 똑같이 뭐 미국 질서에 있다는 이유로 미국인이 가장 많은 우리나라 주식을 소유한 외국인 이상 똑같이 두들겨 맞아야 된다는 건 팩트예요. 그리고 중국은 무역전쟁의 이슈에도 불구하고 2018년의 하락 부분을 다시 2019년도에 완벽하게 복구함으로써 무역전쟁 따위 아무런 타격이 없다는 걸 완벽하게 보여줬고, 오히려 다른 나라가 뭐 30%씩 폭락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 최대 피해자인 중국은 10%, 15%이 정도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과거에는 뭐 중국이 불안했다는 느낌이라면 지금은 뭐 중앙정부 굉장히 강력하고 탄탄하니까 오히려 안정적으로 튼튼하게 하락하지 못하게 잡아준다는 느낌이고, 반대로 뭐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된, 그러니까 서구의 우리나라도 포함된 자유주의 시장경제 이런 사회에서는 국가가 이걸 통제하지 못하니까 노밖으로 떨어지는 게 오히려 중국보다 더 불안한 느낌입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 확산도가 예측 불가능하고 노령층에게 취약하긴 해도 그래도 극복 가능한 바이러스라는 건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죠. 주식시장으로 한정해서 보자면 중국은 아직 젊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주 적은 타격뿐이 없고, 선진국들은 매우 나이가 많아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